미국이 한국을 조사하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원자로도 있고 설계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뿐이었죠. 미국의 허락이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장영실함, 그 선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핵잠수함의 90%가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발칵 뒤집혔고 일본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미국이었습니다. 31년 전 우리가 막았다고 생각한 프로젝트,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연구원이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 30년 집념의 결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15분 저는 버지니아주 랭글리 CIA 본부 6층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중국 해군의 새 구축함, 러시아 잠수함의 동해 출현, 북한 미사일 동향. 20년간 해군 기술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매일 아침 보던 풍경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완료.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뉴스도 아니었거든요. 삼성이 텍사스에 공장 짓고 현대가 조지아에 투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본부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필라델피아 시피어드 검색. 그 순간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설립 200년 전 51년 전 세계 최초 핵잠수함 USS 노틸러스 건조 30년 전 냉전 종식으로 폐쇄. 핵잠수함. 한국이 핵잠수함 조선소를 샀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서 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상세 보고서를 열었어요. 인수 주체는 하나오션과 한화시스템. 두 회사가 공동으로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금액은 1억 달러. 한화로 약 1380억 원이었죠. 1억 달러.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8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 반 값으로 200년 역사의 조선소를 넘긴 겁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인수 계약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법률 용어들이었죠. 하지만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기존 시설 및 장비 일체 포함, 드라이독, 크레인, 용접 설비,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 사용되던 특수 시설들의 흔적. 물론 30년 전 폐쇄될 때 핵 관련 장비들은 대부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구조, 부두 배치, 보안 시스템 같은 기본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였어요.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일반 조선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방사능 차폐 설비, 특수 환기 시스템, 원자로 조립 공간.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그 땅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그때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크 톰슨. 저보다 5년 선배인 중국 담당 분석관이었죠. 데이브, 이거 봤어? 그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중국 관영 매체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 기업, 미국 핵잠수함 조선소 인수 동부가 군사균형 변화 조짐. 베이징이 벌써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애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네. 뭔가 알고 있는 건가? 마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단순한 조선소 인수가 아니라는 것. 저는 그날 오후 상사에게 보고서 작성 허가를 받았어요. 주제는 한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전략적 의도 분석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첫 문장을 타이핑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만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랍 깊숙이 묻혀있던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보고서였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프로젝트 362, 한국 핵잠수함 개발 시도 20년 전.
당시 한국이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했다. 핵잠수함은 너무 먼 꿈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날렸죠. 바로 그 순간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4,000톤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기본 설계 완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그렇다면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30년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한 걸음씩, 그리고 마침내 움직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상사는 제 요청을 단번에 승인했어요. 현장을 직접 봐야 알 수 있다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20년 경력 분석관이 직접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14시간 비행 내내 저는 자료만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보고서, 원자력 개발 연역, 해군 무기 구매 내역, 수백 페이지를 읽으면서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31년 전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설계도를 입수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단 한 번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공항, 빠른 출입국 절차, 곳곳에 보이는 첨단 디스플레이들. 제가 2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어요. 하지만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외부에서 관찰하고 주변을 걸으며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3시간 후 대전에 도착했어요. 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저한 보안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CCTV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연구원 정문 옆에 세워진 표지판이었습니다. SMART 원자로 개발 성공, 세계 최초 선박용 소형 원자로.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SMART, Ship Mounted Advanced Reactor for Transfer. 선박용 소형 원자로라는 뜻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쇠빙선이나 해양연구선에 쓰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진짜 어디에 쓰이는지를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용 원자로와 쇠빙선용 원자로는 기술적으로 거의 같거든요. 크기만 줄이면 됩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13년 전에 이미 원자로 개발을 끝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모두가 쇠빙선용이라는 말만 믿었으니까요. 저는 연구원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에는 여러 연구 건물들이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조용히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이곳 대덕연구단지에서 모든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던 겁니다. 원자로, 추진 시스템, 제어 장치, 소나 기술. 하나하나는 민간 연구처럼 보였지만 합치면 핵잠수함이 되는 퍼즐 조각들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 가지 사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28년 전부터 15년간 SMART 원자로 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3,80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3억 2천만 달러예요. 미국이 최신 원자력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이 3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그 10분의 1 가격으로 원자로 기술을 완성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1년 전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기술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OKBM 아프리칸토프라는 러시아 최고의 원자로 설계 기관과의 10년 기술 협력 계약이었죠. 러시아 기술자들이 직접 대전으로 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했어요. 러시아의 7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한국으로 이전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했습니다.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자로를요.
그것이 바로 SMART였죠. 순수 한국 기술이 된 겁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건물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조용한 연구단지에서 3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거제도였어요. 하나오션 조선소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 전에 서울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 교수였어요. 그는 20년 전 362사업단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캠퍼스에서 그를 만났어요. 70대 초반의 교수님은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또 미국에서 오셨군요. 30년 전에도 여러분이 왔었죠. 당시 프로젝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정말로 포기하셨습니까? 김 교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숨긴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겠지만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압력을 넣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진짜 포기하거나 포기한 척하거나.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원자로는 민간 선박용으로 개발했고 설계는 재래식 잠수함 프로그램에 숨겼죠. 30년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이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원자로도 있고 잠수함 설계도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뿐이죠. 무엇입니까? 김 교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국의 허락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산 이유가요. 그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어요.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허락만 해주세요. 저는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30년.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가 온 거죠. 저는 거제도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어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정말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요. 서울에서 거제도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간 뒤 버스로 갈아타고 거제도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남해가 보이기 시작했죠. 푸른 바다, 작은 섬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섬에서 세계를 바꿀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요. 오후 3시, 저는 거제도 오포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수십 개의 블록이 조립되고 있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답게 그 스케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하나오션 공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 목록, 수주 실적, 기술 개발 현황. 하지만 제가 찾는 정보는 없었어요. 핵잠수함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최고 기밀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개된 정보 사이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6년 전부터 하나오션이 특수강 가공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일반 상선에는 필요 없는 수준의 고강도 특수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는 필수적인 소재였죠. 특히 핵잠수함처럼 깊은 수심에서 작전하는 경우에는요.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4년 전에는 방사능 차폐 기술 관련 특허를 5건이나 출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전 해체용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를요. 핵잠수함의 원자로 구획입니다. 2년 전에는 초정밀 용접 로봇 10대를 도입했어요. 오차 범위 0.1mm. 이 정도 정밀도가 필요한 건 단 하나뿐이었죠. 원자로 압력 용기 용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크 톰슨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였죠. 데이브, 급한 일이야. 지금 어디야? 거제도요. 왜요? 캐나다가 한국과 잠수함 계약한 거 알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잠수함이요? 디젤 잠수함인데 계약 금액이 61조 원이야.
12척이고 61조 원. 한국 돈으로 61조 원이면 미국 돈으로 520억 달러예요. 미국 최신 핵잠수함 15척 값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어. 향후 핵 추진 체계로의 전환 옵션 포함이라고. 저는 카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핵 추진 전환 옵션. 그 말은 즉 디젤 잠수함으로 만들되 나중에 원자로를 넣을 수 있게 설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가지를 의미했죠. 한국이 이미 핵 추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였어요. 마크, 계약일이 언제죠? 일주일 전이야. 근데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3개월 전이었어요. 그리고 캐나다 계약이 일주일 전이었죠. 한국은 철저하게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선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조선소 한쪽 구역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었죠. 일반 건조 구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구역이었어요. 저는 망원경 앱을 켜고 그쪽을 확대해 봤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일반 보안요원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잠수함 선체였어요. 하지만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소 4,000톤급은 되어 보였죠. 그리고 그 크기는 한 가지를 의미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보통 2천만 3천 톤이에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원자로와 차폐 시설 때문에 최소 4,000톤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첫 핵잠수함을 보고 있는 걸까?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미국 분이시죠?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6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누구십니까? 저는 이 조선소에서 30년 일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는 제가 보던 특별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궁금하시죠? 저기서 뭘 만드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영실함이에요. 3,6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럼 뭡니까? 왜 재래식 잠수함에 핵잠수함 구조가 적용되어 있냐는 거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30년 전 362 사업이 중단됐을 때 저도 그 팀에 있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겼을 뿐이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했지만 실은 핵잠수함의 90%를 완성한 겁니다. 원자로만 빠진 상태예요. 미국이 허락만 하면 6개월 안에 원자로를 장착할 수 있죠. 6개월? 네. 이미 설계가 끝났고 원자로도 대기 중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가 서쪽 하늘을 가리켰어요. 미국이 있는 방향이었죠. 당신들의 허락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3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한 걸음씩요.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미국의 결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거제도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섬이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바꿀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 마이너스 30년의 침묵, 그리고 임박한 현실. 이제 워싱턴을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보고서만 수정하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중요했거든요.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덜레스 공항에 착륙한 직후 저는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6층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국제 정세는 밤낮이 없으니까요. 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30분 후 저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상사인 폴 매튜스 국장과 동부가 담당 부국장, 그리고 마크 톰슨까지 4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 현황평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건조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폴 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준비가 완료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원자로 기술, 잠수함 설계, 특수강 가공, 모든 게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만 있으면 6개월 안에 첫 핵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죠. 31년 전 러시아 기술 도입부터 시작해서 SMART 원자로 개발, 장영실험 건조,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30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철저한 장기 계획이죠. 마크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기술은 어떻게 확보했지? 우리가 막았잖아.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SMART 원자로 사진을 띄웠어요. 한국은 우리를 우회했습니다. 핵잠수함용이라고 하지 않고 선박용 소형 원자로라고 했죠. 수레빙선이나 연구선에 쓴다고 했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잖아? 부국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영리했던 거예요.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술로 개발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도 받았어요. 다만 그 기술을 어디에 쓸지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폴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하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제도 조선소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건조 중인 장영실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3,600톤급 디젤 잠수함이죠. 하지만 선체 구조를 보면 저는 설계도와 비교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압력 선체가 30% 더 두껍습니다. 원자로 구획을 위한 공간이 예비돼 있고요. 추진 시스템도 원자로로 교체 가능한 구조예요. 6개월이면 전환할 수 있다고 했나? 네. 이미 원자로가 대기 중입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돼 있죠. 테스트도 끝났고요. 미국이 승인만 하면 즉시 거제도로 옮겨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권고사항. 제 판단으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야 합니다. 부국장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부해도 언젠가는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제하에 만들도록 하는 게 낫죠. 둘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에 큰 위협이 될 거예요. 특히 수중 작전 능력에서요. 이건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셋째, 동맹 관리입니다. 한국은 70년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계가 삐걱거렸죠. 이번 승인은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될 겁니다. 폴 국장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핵 확산 문제는 어떻게 하지? NPT 체제가 흔들릴 텐데. 한국은 이미 핵 비확산 조약의 모범 회원국입니다.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없어요. 우리가 핵연료만 공급하면 통제 가능합니다. 호주는 어떻게 설명하지? 마크가 물었어요. 작년에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거든요. AUKUS 협정이었죠. 호주 케이스를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 협력 틀 안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이름은 KAJUS라고 하면 되겠네요. KAJUS, Korea, America, Japan, United Security. 한미일 통합 안보입니다.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폴 국장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사안이야. 국무부, 국방부와도 조율해야 하고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캐나다 계약 자료를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61조 원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핵추진 전환 옵션까지 넣었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죠. 무슨 신호?
우리는 준비됐다. 미국이 승인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신호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폴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보고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국장실로 보내게. 국무부 동부가 담당에게도 사본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예? 자네 잘했어. 이 문제를 발견한 건 자네가 처음이야. 계속 추적하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밤 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의 핵잠수함. 20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었죠. 그때 제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국무부 동부가 담당 차관보였어요. 제목은 긴급 한국 문제 논의 요청이었죠. 저는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데이브, 당신 보고서 봤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무부로 와주십시오.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일본. 이제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건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무부 건물에 있었어요. 5층 회의실에는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 국방부 대표, 일본 대사관 무관까지요.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CIA 분석관이 현장 조사를 다녀왔으니 먼저 들어보죠. 저는 일어나서 어제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어제는 제 상사들이었지만 오늘은 정책 결정권자들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일본 무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일본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위협 앞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바로 그 공통의 위협이죠.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문제는 NPT 체제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겁니다. 사우디, 터키, 브라질.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요? 한국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70년 동맹국입니다. 둘째,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셋째,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도 선례가 됩니다. 호주도 선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AUKUS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호주보다 더 오래된 동맹국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차관보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이 문제는 백악관과 조율해야 할 사안이에요. 다음 주 NSC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SC, 국가안보회의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대통령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일본 무관이 다가왔어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불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동부가 군사 균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가지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일본도 핵잠수함을 원한다는 거였죠. 일본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어요. 국내 여론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한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준비가 끝났어요. 미국이 승인 안 하면 혼자서라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되죠. 일본 무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쿄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CIA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TOP SECRET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NSC 회의 참석 요청, 데이터 분석관으로 출석할 것.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백악관에 가는 건가? 일주일 후면 결정이 날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승인될지, 거부될지요. 그리고 그 결정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NSC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NSC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재검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는 건 제 20년 경력에서도 처음이었거든요. NSC 회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백악관 정문 앞에 있었어요. 시크릿 서비스의 검색을 거쳐 웨스트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관계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죠. CIA 데이브 핸더슨입니다. 비서가 제 신분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이었어요. 지하 1층에 있는 국가안보회의 전용 회의실이었죠.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고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발표자는 아니고 자료 지원 역할이었거든요. 오전 9시 정각,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미국 안보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입장했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국무장관, 브리핑해 주시죠. 국무장관이 일어났어요. 대통령님,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식 요청은 없지만 여러 경로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식 요청이 올까? 빠르면 다음 달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방장관을 봤어요. 국방부 입장은? 찬성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핵잠수함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국 해군 견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방장관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이 나타났죠.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장악하려 합니다. 우리 잠수함 전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 34척을 배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나? 초기에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위협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CIA 국장을 봤어요. CIA 평가는? 폴 국장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분석관이 직접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핸더슨 분석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지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췄습니다. 저는 거제도 조선소 사진을 띄웠어요. 이것이 현재 건조 중인 장영실함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디젤 잠수함이지만 구조적으로는 핵잠수함의 90%가 완성됐습니다. 90%라는 게 무슨 뜻인가? 원자로만 빠진 상태입니다. 선체, 추진 시스템, 무장 체계 모두 핵추진에 최적화돼 있어요. 원자로를 장착하면 6개월 안에 진수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6개월. 그렇게 빠른가? 네. 원자로는 이미 대전에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SMART라는 이름으로요. 테스트도 끝났고 대기 중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가?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민간 선박용 원자로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죠.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승인 안 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결료가 문제예요. 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반응할까? 국무장관이 대답했어요. 프랑스는 우리 결정을 따를 겁니다. 한국에 해결료를 공급하려면 NPT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니까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반응은? 반대할 겁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답했어요.
중국은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때부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거든요. 얼마나 위협적인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서해나 동중국해에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스문의 시간 추적할 수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대통령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익에는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익이 더 큽니다. 첫째, 동맹 강화입니다. 한국은 70년 동맹국인데 최근 신뢰가 흔들렸어요. 이번 승인은 신뢰 회복의 기회입니다. 둘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3척은 우리 잠수함 1척과 맞먹는 효과가 있어요. 비용 대비효율이 뛰어나죠. 셋째는 기술 협력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면 조선 산업 부활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봤어요. 동의하나? 완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핵잠수함은 우리 전력을 보완해줍니다. 국무장관은 외교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한국을 우리 쪽으로 더 끌어당기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네. 구체적 조건은 국무부와 국방부가 협의하고.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중국이 움직였어요. 저는 CIA 본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마크가 황급히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데이브,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 발표했어. 한국의 핵잠수함 관련해서.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국들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강행한다면 중국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대응 조치? 저는 즉시 베이징 주재 CIA 지부에 연락했어요. 베이징 상황이 어떤가? 난리입니다. 인민일보가 일면에 긴급 사설 실었어요. 제목이 한국의 위험한 도박이고요. 내용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한반도 비핵화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할 거라고요.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중국의 논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북한 핵무기 정당화, 동북아 핵 군비 경쟁 중국 안보 위협.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핑계라는 걸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핵잠수함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핵잠수함이 서해와 동중국해에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되니까요. 그날 저녁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 현대, LG, SK 모든 대기업이 대상이었죠.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중국의 한국 압박, 현황과 전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NSC 회의 소집, 중국 문제 논의. 저는 또다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까지요.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국무장관이 대답했어요. 중국의 반발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중국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하나? 서울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해요. 다만 미국의 명확한 지지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CIA 분석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떻게? 이번 사태로 한국은 중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여론도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확실히 지지하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개 성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당한 안보 수요를 지지한다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세무조사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봤어요.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 무관이 다가왔어요.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했던 사람이었죠. 분석관님, 감사합니다. 뭐요? 미국이 우리를 지지해줘서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닌가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한국은 70년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계속 압박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받아들일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요.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정당한 자위권과 안보 수요를 전폭 지지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성명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서울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고 베이징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이미 결정됐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었어요. 백악관 성명 발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국은 공식 요청을 언제 할지 모두가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매일 상황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베이징에서 올라오는 정보, 서울의 움직임, 도쿄의 반응,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20년 경력 중 가장 바쁜 일주일이었죠. 그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폴 국장의 문자가 왔어요. 지금 당장 국장실로. 저는 뛰어갔습니다. 5층 계단을 올라가 국장실 문을 열었죠. 폴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안케, 중대한 소식이야. 무슨 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했어. 한국 핵잠수함 승인한다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방금 전 국무장관한테 연락 왔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대. 그리고 공식 발표할 거야. 조건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지. 첫째,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 둘째, 기술 협력은 AUKUS 모델을 따른다. 셋째, 일본도 포함시킨다. 일본도요? 응.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틀로 만드는 거야. 이름은 KAJUS로 정했대. Korea America Japan United Security. 제가 NSC 회의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대통령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자네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어. 30년 준비, 6개월 완성. 이 두 가지 팩트가 대통령을 설득했지.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분석관 생활 중 제 보고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자네도 오후 4시 백악관에 와. 역사적 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오후 4시. 단 몇 시간 후면 세계가 바뀔 거예요. 한국이 핵잠수함 클럽에 가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저는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벌 오피스 옆 소회의실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이었죠.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모두 왔나? 네, 대통령님. 좋아. 4시 정각에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다. 주요 내용은 이거야. 대통령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한다. KAJ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진행하며 일본도 참여한다.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고 기술 이전은 AUKUS 모델을 따른다. 질문 있나?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중국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무시한다. 중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밀어붙일 거야. 한국은 70년 동맹국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파트너다. NPT 체제는
호주 케이스가 설레다. 똑같이 적용하면 돼. 한국은 NPT 모범 회원국이니까 문제 없어.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일본이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뭔데? 일본도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원합니다.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본도 평원법은 어떻게 하고? 일본이 헌법 해석을 바꾸겠답니다. 방어용 핵잠수함은 가능하다고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본도 포함시켜. 한미일 3국이 함께 가는 거야. 중국 견제에 더 효과적이겠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님 연결됐습니다. 좋아.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 지내시죠, 대통령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전폭 지지합니다. KAJ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진행하고 일본도 함께 참여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감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중국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0년 준비했다면서요? CIA가 다 파악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웃었어요. 역시 CIA는 숨길 수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럼 1시간 후에 공동 성명 발표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오후 5시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KAJUSK Your America Japan United Security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 이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진행하며 미국은 기술 지원과 핵연료 공급을 담당한다. 일본도 이 협력에 참여한다. 성명문이 나가자마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청와대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죠. 한국 언론은 핵잠수함 시대 개막이라고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도쿄는 조용했지만 안도의 분위기였어요. 일본도 핵잠수함 기술을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베이징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미국의 결정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중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조치는 없었어요. 중국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저는 CIA 본부 상황실에서 실시간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말했어요. 데이브, 자네가 해냈어. 이 모든 게 자네 보고서에서 시작됐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팀 전체의 노력이었어. 겸손하긴. 솔직히 말해. 처음 필라델피아 조선소 보고서 봤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그냥 이상하다는 직감만 있었지. 그 직감이 역사를 바꿨어.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3년 내에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한 명은 이순신함으로 정했으며 4,200톤급 규모가 될 것이다. 3년. 제가 보고서에 썼던 6개월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외교적 고려와 국제 여론을 감안한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 거제도 조선소 실시간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특별 구역의 담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거대한 구조물이 드러났죠. 장영실함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순신함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잠수함은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선체 표면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카메라가 줌인하자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며요. 30년간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도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죠. 한국 정부가 미국 관계자들을 초청했거든요. 하나오션 조선소 특별구역에 들어섰습니다. 이순신함이 눈앞에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거대했습니다. 4,200톤의 검은 거대한 몸체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한국 해군 제독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이순신함입니다. 현재 90% 완성됐고 원자로만 대기 중입니다. 언제 장착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3개월 후입니다. 대전에서 원자로를 이송해 와서 장착할 겁니다. 그리고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내년 말 취역 예정입니다. 1년 반. 공식 발표는 3년이었지만 실제로는 1년 반이면 완성되는 거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집행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독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호함은 이미 건조 시작했습니다. 충무공함이죠. 3호함 세종대왕함도 설계 완료됐고요. 총 몇 척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1차로 3척, 2차로 3척, 총 6척입니다. 10년 안에 완성할 겁니다. 6척. 한국이 핵잠수함 6척을 보유하면 동북아 해양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견학이 끝나고 저는 조선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 바다, 하얀 파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바다 아래에서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잠수하는 순간 동북아는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 프로그램 최종 평가 및 전망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30년 준비 끝에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미국은 이 변화를 활용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63빌딩, 롯데타워, 한강의 불빛들. 30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때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어요.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30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구나. 포기하지 않는 나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나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나라. 저는 보고서를 CIA 본부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바다로 나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초대 손님이었죠. 한국 정부가 이순신함 진수식에 미국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했거든요.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전 10시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에는 한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 총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미국 대사, 국방부 차관, 그리고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3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1년 전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배웠고 28년 전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원자로를 완성했고 이제 마침내 잠수함이 완성됐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순신 제독은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수하는 이순신함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어요. 대통령이 샴페인 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함의 선체에 힘껏 던졌죠. 팡! 병이 깨지며 샴페인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4,200톤의 검은 거대한 몸체가 햇빛에 반짝이며 물속으로 들어갔죠. 첨벙!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순신함은 바다 위에 떠올랐어요. 위풍당당하게요. 관중석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조선소에 처음 왔을 때 이순신함은 아직 선체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핵잠수함으로 태어났습니다. 30년의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진수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제독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제독님.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석관님. 당신 덕분이기도 하죠.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의 보고서가 미국 정부를 설득했잖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순간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팩트를 보고한 것뿐입니다. 진짜 대단한 건 30년간 준비한 한국이죠. 제독이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CIA는 겸손하군요. 자, 한잔하시죠. 우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그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도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승인해 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안심하시죠? 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순신함을 시작으로 6척을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함께 동북아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KAJUS 협력이 바로 그 목적이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달에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이순신함도 참가할 겁니다. 첫 공개 작전이죠. 중국 반응이 궁금하네요. 이미 경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 위에 떠있는 이순신함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검은 선체가 빛나고 있었죠. 아름답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름다운 만큼 강력합니다. 어뢰 16발, 순항미사일 8발 탑재돼 있어요. 그리고 30일간 잠수 가능하죠. 30일. 디젤 잠수함은 보통 2주가 한계예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한 달 이상 물속에 있을 수 있죠. 보급 없이요. 중국 해군이 긴장하겠네요.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중국해에서 중국 구축함이 이상하게 움직이더군요. 우리 잠수함을 찾는 것 같았어요. 찾았습니까? 장관이 빙그레 웃었어요. 못 찾았죠. 우리 디젤 잠수함도 못 찾는데 핵잠수함은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CIA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순신함 진수식 참관 보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1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해양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제도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한 세대가 지나는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한 걸음씩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해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힘이구나. 화려한 선전이 아니라 조용한 준비. 큰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 한국은 그렇게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올라가 마지막 회의가 있었거든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회의였죠. KAJUS의 첫 공식 회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용산에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국방부 청사였어요. 21층 대회의실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회의가 열렸죠. 테이블 한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 총장, 국가안보실장. 반대편에는 미국 대표단, 그리고 옆에는 일본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자료 지원 역할이었죠.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KAJUS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선언했어요. Korea, America, Japan, United Security. 우리 세 나라는 오늘부터 새로운 안보 협력 시대를 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KAJUS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봅니다. 우리 세 나라가 함께하면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동참하게 돼 영광입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축하드립니다. 일본도 같은 길을 가려 합니다. 회의는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 안건은 정보 공유였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실시간으로 해양 정보를 공유합니다. 한국 해군 참모 총장이 설명했어요. 중국 함대의 움직임, 북한 잠수함 동향, 모든 정보를 공유하죠. 통합작전센터를 설립할 겁니다. 어디에 설립하나요? 미국 차관이 물었어요. 제주도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고 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죠. 두 번째 안건은 연합훈련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기별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일본 차관이 말했어요.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모두 포함됩니다. 이순신함도 참가하고요. 중국 반응이 걱정됩니다. 한국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대응합니다. 미국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과 일본이 지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하나씩 결정됐습니다. 정보 공유, 연합훈련, 기술협력, 공동무기 개발. 회의가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됐어요. 한미일 3국은 KAJUS 안보협력을 공식 출범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성명이 나가자마자 국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어요.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나토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위다. 베이징 관영 매체들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호주가 환영 성명을 냈어요. KAJUS는 AUKUS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의 양대축이 될 것이다. 영국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심지어 프랑스도 긍정적이었어요. 동북아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환영한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동남아시아에서 나왔습니다. 베트남이 은근히 환영했어요.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남중국해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필리핀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중국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정리해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KAJUS 출범, 국제 반응 분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KAJUS를 환영하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 호텔에 있었습니다. CNN 뉴스를 켜니 KAJUS 관련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면서 동북아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변화죠. 화면에 이순신함 영상이 나왔습니다. 검은 잠수함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30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죠.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이건 한국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는 문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년 전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을 때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중국이 위협할 때도요. 한국은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죠. 저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을요. 인내의 가치를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요. 한국은 그렇게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어요. 제 소회와 메시지를요. 20년 분석관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는 지금 워싱턴 CIA 본부에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영실함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거의 완성된 선체, 원자로만 기다리는 잠수함. 30년 준비의 결실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핵잠수함 향후 2년 시나리오 분석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다면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승인 후 6개월 내에 원자로가 장착될 것이다. 1년 후 진수식, 1년 반 후 실전 배치. 한국은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한국의 30년 준비를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KAJUS가 탄생할 것이다. 중국은 반발하겠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해양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지 이제 2달이 됐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보고서를 처음 봤던 그날부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30년간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년 전 미국의 압력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됐을 때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도, 중국이 위협할 때도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어요. 원자로는 민간 선박용으로 개발했고, 잠수함은 재래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핵잠수함의 90%를 만들어뒀죠. 30년간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화려한 선전이 아니라 조용한 준비. 큰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폴 국장이었습니다. 데이브, 시나리오 보고서 완성됐나? 거의 다 됐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게. 다음 주 NSC 회의에 제출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권고사항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야 한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제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정말로 핵잠수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북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겠죠. 저는 계속 썼어요. 첫째, 막을 수 없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했다. 둘째,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 셋째, 동맹 관리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를 마치고 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공은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 미국이 승인하든 안 하든 한국은 언젠가 핵잠수함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 다만 미국의 승인이 있으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질 뿐이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는 지금 아침이겠죠. 거제도 조선소에서 엔지니어들이 출근하고 있을 겁니다. 장영실함 주변에서 오늘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요. 30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2년 후 제가 다시 한국에 간다면, 진짜로 이순신함의 진수식을 보게 된다면, 한국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KAJUS 회의에 참석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면,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미래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준비했으니까요. 30년간요. 저는 CIA 본부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당신들은 해낼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준비한 나라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할 리 없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 출근하면 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죠. 워싱턴의 결정을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결국 바다로 나갈 거라는 것을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30년 준비의 결실로서요. 이것은 예측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봤을 때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예측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나라, 끝까지 준비하는 나라, 그리고 마침내 해내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니까요. 저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별빛이 한국에도 닿고 있겠죠. 31년 전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웠던 그날부터 13년 전 원자로를 완성했던 그날, 그리고 오늘까지 한국은 같은 별을 보며 걷고 있었을 겁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요.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몇 년 후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바다로 나가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볼 겁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요. 30년 준비의 끝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요. 조용한 혁명.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CSIS 연구원이 발견한 대한민국 30년 준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집념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준비하면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